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일상적인 물건에 공포를 느꼈던 실화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11살 정도였고 그때 당시 살던 집이 이상하게 오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방의 침대 바로 아래쪽엔 장난감 정리상자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는 항상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불을 다 끄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똑똑똑 마이너스 하는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처음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인가 보다 했지만 가만 들어보니 그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불을 켜고 엄마에게 달려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제 방으로 다시 데리고 오셔서 저를 재워주셨습니다. 다시 소리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잠이 들 무렵 엄마는 다시 나가셨습니다. 얼마 안 가 또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시 불을 켰습니다. 방 밖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용기를 내서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엔 자기 전 정리함 제일 밑에 집어넣은 미미 인형이 제 쪽을 응시한 채 나동그라져 있더라고요. 어렸던 저는 미미가 외로워서 그런 줄로만 알고 울면서 내가 더 예뻐해 줄게 미미야 하며 머리도 빗겨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 집에 혼자 있는데 친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집에 아빠 있냐? 네. 없어 늦었으니까 빨리 와.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근데 불편하게 이 늦은 시간에 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네. 내 친구들? 무슨 소리야? 빨리 오기나 해. 네. 혀시침이 떼지마. 진짜 시끄럽네. 빨리 애들 보내라. 네. 뚝 마이너스. 전화를 끊고 집에 TV며 소리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조용함이 갑자기 소름 돋더라고요. 괜히 무서워져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다가 아 맞다. 우리 오빠가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친구들하고 있냐면서 갑자기 시끄럽다고 집에 빨리 보내라고 화내는 거야. 사람 무섭게 장난치고 있어.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 야. 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오빠와의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아니었어?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딱 이맘때쯤이겠네요. 슬슬 쌀쌀해지던 날씨의 초가을쯤. 그때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해 보강에 들어갔고 보강이 끝나고 나면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날은 보강이 한 2주차 되었을 때였죠.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학원에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얼른 들어가 씻고 자고 싶은 마음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주택이었는데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고 아침에도 좀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날이었죠. 어쨌든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아버지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있구나 싶어서 안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방은 문이 좀 열려 있어서 그쪽에 대고 엄마한테 아빠 아직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아직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엄마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 볼까? 라고 물으니 전화를 걸어보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음이 가더니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고 아빠에게 늦은 시간에 어디시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친구들이랑 어시장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아빠하고 말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옆에 여자 목소리 누구야? 라고 물으니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보고
야, 니는 네 엄마 목소리도 못 살아보냐? 네. 저희 집 전화기 바로 옆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에어컨 전원 누르는 곳이 액정으로 되어 있었고 액정이 꺼져 있을 때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에어컨 전원 켜는 곳 부분에 안방이 보였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그냥 무표정한 표정의 차렷 자세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순간 완전 소리 지르면서 뒤돌았는데 헛것이라면 사라져야 할 엄마는 사라지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는데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벽 쪽에 찰싹 붙어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한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관이랑 안방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엄마처럼 보이는 것과 가까워졌고 그것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것에 눈을 피할 수 없었고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 딱 감고 바로 현관으로 뛰어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으니 부모님이 오셨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집안을 둘러보셨으나 그것은 사라졌더라고요. 아, 나중에 아빠가 말씀하시길 그날 어시장 갈 때 모르고 집안에 문을 안 잠그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울산 동구야. 울산이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학교별로 수준차가 굉장히 심했지. 그래서 일부러 버스 한 2시간 정도 타고 시내의 높은 수준의 학교를 다니던 남학생이 있었대. 근데 그만 막차를 탔는데 졸다가 결국 종점에 내리게 된 거야. 내린 곳은 꽃바위라고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된 곳이지만 그땐 허허벌판이었던 곳이었지. 어쩔 수 있나. 핸드폰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에 무작정 집인 전화동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 집까지 걸어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울산 동구에는 32번 도로라고 4차선 도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도로가 제법 길다 보니 이곳을 따라가면 동구 일주도 할 수 있어. 근데 밤이다 보니 큰 길이 나을 것 같아서 큰 길로 가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 도로가 휑하더래.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부스럭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뒤에서 검은 봉지 하나가 계속 따라오더래. 처음에는 그냥 누가 버린 건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딴 데 날아가지도 않고 도로만 따라서 자신 따라오는 게 이상했던 거야.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 무렵 가로등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 봉지가 가로등 밑에 갔을 때쯤 쳐다보니 사람 머리카락이 피에 나부껴서 봉지처럼 보였던 거야. 맞아. 봉지가 아니라 사람 머리가 1시간 내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잡히면 죽겠구나 싶어서 식겁해서 막 뛰었대. 사람 하나 차 하나 없는 도로를. 애가 하도 안 오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도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애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뉴스를 보니 그곳에서 토막살인이 났는데 머리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더래. 문 밖으로 갔을 때 그 머리는 사라지고 없었지. 어디 갔을까?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제 사촌 오빠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여름 휴가에서 만나게 된 아저씨의 군대 동기는 굉장히 많이 야위어 있었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도 그냥 가라고만 했다고 했고 2년 전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 친구는 3일장까지 치르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키가 크고 못생기고 주걱턱인 여자가 빈정대듯이 아저씨를 쳐다보고 웃는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아주 멀리서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흰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쳐다보는데 다들 그냥 개꿈일 거라고 그만하라 그랬대요. 근데 점점 몸은 악화가 되었고 아저씨는 옷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답니다. 식구들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밥 잘 먹고 왜 신소를 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밤에 보이지 않았고 온 집안을 뒤지니 보일러실에서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식구들이 정신병원에 보냈고 아저씨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많이 좋아지셨고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시작되었답니다.
2년 전 병원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고 이젠 너무 새까만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터가 안 좋은가 싶어서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보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 구술했는데 아저씨는 구술한 저녁 이젠 바로 옆에서 서 있다면서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랍니다. 그 여자가 아저씨 옆에 서 있다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 아저씨가 이 여자가 엎여 있다고 벌벌 떠시면서 무섭다고 엉엉 우시더랍니다. 식구들은 안 되겠다고 내일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자고 결정을 했고 하루만 견디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구들은 보일러실 앞에서 차가워진 아저씨의 시신을 봤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라 시골에 내려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반갑기도 하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다닐 시절부터 유명했던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겁이 많았던 친구와 나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곳을 가본 적은 없었고 그날따라 술 기운 탓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필이면 달빛도 없어 주변이 암흑 같았고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만이 유일하게 앞을 보여줬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온 몸이 피투성이인 여자아이가 슬금슬금 날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친구는 소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 안으로 도망가기에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구석이 없었고 오래된 장롱이 보였다. 친구는 일단 그 장롱 안으로 들어가자며 얘기했고 이상하게 그 장롱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기분 나쁜 곳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 괜찮다며 들어가자고 했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야, 너 어디냐? 나 밖으로 도망칠 때 같이 나왔어야지. 7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저는 경주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수학여행 첫째 날 저희는 경주월드로 가게 되었고요. 친구들과 처음으로 여행이란 곳을 간 거라서 굉장히 들떠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 온종일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쳤을 때쯤 숙소로 들어왔고 마침 방도 친한 여자아이들끼리 쓸 수 있게 되어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오후 6시쯤 됐을 때입니다. 밖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장기자랑 시작 전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은 차례차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누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씻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한 친구가 욕실로 들어갔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씻은 친구가 나오기 전에 모두 숨어 있어 보자 라는 거예요.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똑같은 장난을 쳐도 반응이 유난히 재미있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거든요. 8명이 한뜻 한마음으로 그러자고 했고 2명은 매점으로 갔고 2명은 거실 식탁 및 저를 포함한 3명은 짐을 놓아둔 가장 큰 방에 들어가 1명은 창틀, 저와 다른 친구는 각각 옷장에 숨었습니다. 그때 방 창틀이 꽤 넓어서 창틀에 쪼그리고 앉은 친구를 커튼으로 가리니까 티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야심차게 숨었지만 금세 식탁 밑에 있던 2 친구가 걸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의 반응이 너무 웃겼던 덕분에 다들 웃고 그렇게 숨바꼭질은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근데 창틀에 숨어있던 친구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어버버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게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친구 반응이 장난 같지 않고 진지했던 터라 거실에 둘러앉아 친구를 진정시켰죠. 친구가 말하기를 창틀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방에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제가 보이더랍니다. 옷장에 숨는다더니 베란다로 바꿨나 하고 생각한 친구는 제게 장난을 친다고 웃긴 표정도 지어보고 원숭이 흉내도 냈대요. 그러자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귀가 입에 걸린 듯이 웃으며 친구를 따라 베란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와 장난을 치고 있다가 씻으러 들어갔던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려 창틀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쪼그려 앉아 있어서 다리에 쥐가 났나 보다 하며 무릎을 두들기기도 하고
창틀에 내려가 보려고 애쓰는데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제가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당시 저희 방이 1층이라 베란다 창문이 엄청 컸거든요. 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매점이 있으니 매점 친구들을 보러 가려는 건가 하며 창틀에서 내려오니 옷장에서 제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멍하게 있었고 괜찮아 잘못 본 거겠지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넘어갔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 매점에 갔던 친구들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 모두 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말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 명씩 말하라고 하니 야, 왜 갑자기 정색하냐? 너 왜 먼저 들어왔냐고. 같이 들어가자니까 못 들은 척하고 뛰어가 버리질 않나? 너네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친구들 모두 소리를 지르며 숙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점에서 나오던 두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나온 저를 보고 야 잘 왔다. 무거우니까 같이 좀 들고 가자 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뒤에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뭐가 급한지 숙소 안으로 엄청 빠르게 뛰어가더래요. 진정된 후 절 봤다는 애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정확하게 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야간에 2시간씩 2인 1조로 위병소 혹은 탄약고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이 일은 제가 탄약고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 일입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제가 군 복무했던 강원도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펑펑 눈이 내렸습니다. 그 당시 상병이었던 저는 보통 선임 근무자로 근무 투입되었지만 그날은 부대 내에 휴가자가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후임 근무자로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말년 병장과 같은 조가 되었죠. 역시 말년 병장은 탄약고에 오자마자 내가 이짬에 야간 근무까지 서야 하냐며 온갖 짜증과 불만을 토해내더군요. 한참을 떠들다 지쳤는지 말년 병장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결국 저 혼자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내리는 새벽에 졸음을 참으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검은 사람 형상을 한 물체가 탄약고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순찰온 당직 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졸고 있던 말년 병장을 깨운 뒤 수화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쪽에 가로등이 있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형상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마치 실루엣 마냥 가로등 불빛에도 검은 형상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수화를 했고 그 정지를 외치는 순간 그 검은 형상은 가로등 불빛 밖으로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검은 형상이 뛰는 속도는 사람의 속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그 광경을 저만 봤으면 잘못 본 거겠지만 함께 있던 말년 병장도 봤던 거죠. 말년 병장은 저에게 그 물체를 확인하라고 했고 저는 무전기와 플래시를 들고 혼자서 검은 형상이 사라진 곳으로 순찰을 하러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바닥에는 사람 발자국이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눈이 내린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며 발자국이 생기는데 한쪽 발자국만 대략 2m 간격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정말 무서웠지만 선임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웠던지라 발자국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창고로 이어졌어요. 탄약고 옆쪽에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 뒤편에서 발자국이 끊겼고 주위에 찾아봤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무서움에 다시 가로등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발자국은커녕 제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에 찍힌 발자국이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 한들 눈보라가 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헛것을 본 건가 싶어 초소로 들어가니 말년 병장이 저를 보더니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다 픽 쓰러지더라고요.
다행히 근무교대 5분 전이라 당직병과 근무교 대자들이 와서 있었던 일들을 인수인계한 다음 말년 병장은 의무대로 보냈습니다. 저는 당직사관에게 상황 보고를 마친 뒤 생활관으로 돌아왔고 저를 보며 기겁하던 말년 병장의 모습이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의무대에 있는 말년 병장을 찾아가 기절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순찰하러 가로등 밑으로 간 순간 말년 병장의 눈에는 새하얀 형체가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선임은 계속 저를 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내 뒤에 뭐 있어? 일단 그냥 올라와봐. 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못 듣고 창고 쪽으로 가다가 다시 가로등 밑으로 돌아왔는데 하얀 형체가 없어졌길래 잘못 본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초소로 복귀하는 절 본 순간 기절해 버렸습니다. 제 얼굴이 눈은 뚫려 있고 코와 입 부분이 없었답니다. 그 이후 말년 병장은 근무 투입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분대장을 달았기에 경계 근무를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탄약고 초소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 이다인 씨가 겪은 실화입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죠. 이다인 씨는 1985년생으로 드라마 사랑하는 사람알로 데뷔를 한 배우입니다. 어느 날 486이란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다인 씨는 단 한 명의 팬도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힘이 되었고 처음 온 문자는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이다인 마이너스 486 마이너스 이라는 문자가 왔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참여하기로 했던 시상식이 있었는데 골랐던 드레스는 빨간 드레스였습니다. 빨간 드레스가 잘 어울려요. 마이너스 486 마이너스. 입고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시상식인데 말이죠. 그 후 조금은 두려워진 이다인 씨는 매일 밤 매니저를 따라 조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때 또 한 번의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지금 들어오네. 근데 옆에 남자 누구야? 마이너스 486 마이너스. 그 후 이다인은 스토킹의 두려움에 전화번호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핸드폰 번호 바꾼 거 축하해 마이너스 486 마이너스. 그 뒤 너무 무서웠던 이다인 씨는 공포심에 시달리다 결국 집에 일찍 귀가하였고 진정이 될 때쯤 다시 한번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첨부 파일이 영상이 있는 문자로 말이죠. 무서웠지만 궁금했기에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삐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이다인 씨는 바로 경찰서와 기획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삐에로가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모습을 담았던 장소는 바로 자신의 집 베란다였으니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전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겪은 일이야. 당시 가볍게 여자 사람 친구와 남자 사람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을 했지. 술자리를 끝낸 뒤 남자 사람 친구를 집에 보내고 여자 사람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때야. 그 동네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붙어 있었고 그곳은 농담 삼아 할렘이라고 불릴 만큼 빈곤과 범죄가 자주 일어나 경찰도 자주 다녔지.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던 여자 사람 친구에게 귀신 이야기를 해주며 깔깔 웃었어. 놀렸던 거지.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여자 사람 친구 집에 도착했고 그 친구가 들어가면서 너 이제 가는 길에 귀신 만난다. 자기들 이야기 많이 한 놈이 잡아가 버려라. 라며 삐져서는 들어가더라고. 하지만 그 친구 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고 핸드폰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 언덕길에 접어들었지.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가는 길은 식당이나 술집이 많은 번화가였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조용하고 어둡던지 괜히 무서워진 나는 고개를 푹 숙인 뒤 핸드폰에 더욱 열중하며 오르막길을 올라갔어. 그렇게 걷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였던 거는 평상에 앉아있는 소녀의 다리 한 쌍과 그 소녀를 바라보는 다리 한 쌍이었지. 나이는 한 중학생 정도로 앳돼 보였어. 이유는 그 근처에 중학교가 있었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 나는 매일 밤늦게 돌아다니며 몇 번은 치안으로
오해를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여자애들 둘을 스쳐 지나갔지. 정말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위험한 우범지대에 어린 학생들은 위험할 텐데 라며 핸드폰을 봤을 때 시간은 밤 11시 45분. 그때 바로 옆을 스치는 순간 들려오는 말 한마디. 저 사람 우리 보이나 봐. 그렇게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고 다음날 그 장소를 지나갈 땐 경찰들과 노란색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더라. 여학생 둘이 거기서 살해당했다 하더라고. 밤 10시 30분경에